한의학의 독특한 비법. 매일 밤 손톱을 비비면 30일 후에 몸에 기적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땀을 흘리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알아요? 몸을 더 건강하고 저항력 있게 만드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마사지입니다. 이것은 전통의학 기초입니다. 매일 마사지의 비밀. 우리 몸에는 말초신경이 많이 있는데 말초신경은 손, 발 등 여러 부위에 분포되어 있으며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은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자극을 주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건강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 손가락은 신체의 특정 기관이나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휴식 중에 손가락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손발이 쉽게 차가워지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내일 마사지를 해준다면 이 문제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 끝의 온도는 보통 31대 32도 정도에 불과하지만 손톱을 마사지하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인데 잠잘 때 양말을 신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추워지기도 하는데 손톱 마사지를 하면 발가락이 따뜻해져서 더 이상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손톱 마사지는 어떻게 하나요?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다른 손에 손톱 양쪽을 집은 다음 약 10초 동안 각 손가락을 앞뒤로 문지르면 됩니다. 효과를 얻으려면 약간의 힘을 가하는 것에 주의하고 약간의 통증이 느껴지면 효과가 있다는 뜻이지만 다치지 않도록 너무 많은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또한 손가락과 신체의 대응 관계에 따라 불편한 증상에 따라 20초 더 문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엄지, 호흡기관에 해당하며 기침, 류머티즘 등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검지, 소화기관에 해당하며 장염, 위염을 개선한다. 중지, 귀에 해당하여 이명을 효과적으로 개선합니다. 약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순환기, 심장, 신장 등에 해당하며 고혈압, 당뇨병, 눈 등의 효과가 있다. 강도,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극이 느껴질 때까지 문지르면 됩니다. 시기, 하루에 1대 2회 문지르는 것이 가장 좋으면 일반적으로 불편감 증상은 30일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호전되며 며칠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친구들도 이 매일 마사지를 하면 질병 예방과 면역력 향상이 가능해요. 친구 여러분, 이 작은 방법인 매일 마사지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열 손가락은 심장과 연결되어 손가락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평소에는 이 작은 방법인 매일 마사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오줌을 볼 때 거품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장이 안 좋은 걸까요? 알림, 3가지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품료는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소변 내 단백질이나 당분 등 표면 장력이 낮은 물질로 인해 거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거품이 많은 소변이 반드시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질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으로 인해 소변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면 표면 장력이 감소하여 소변에 거품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거품은 대개 짧은 시간 내에 사라지지만 소변 내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설탕과 같은 소변의 다른 물질도 거품 소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장이 안 좋은 걸까요? 알림. 3가지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반드시 신장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소변의 성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변에는 요소, 요산, 미네랄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변의 작은 거품을 형성하여 소변의 거품을 유발합니다. 또한 배뇨 중 소변의 유속, 높이, 충격과 같은 요인도 거품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변을 볼 때 소변은 일정한 속도로 방광에서 빠져나와 변기 가장자리나 기타 장애물에 닿아 씻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량의 충격과 거품이 발생하여 소변의 거품이 발생합니다. 또한 소변의 물질이 변기의 화학 물질과 반응하여 더 많은 거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장이 좋지 않은 것도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요인이다. 신장은 인체의 중요한 기관으로 혈액을 여과하고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배출하여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소변 내 단백질, 혈당 및 기타 물질의 함량이 증가하여 거품과 거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거품이 많은 소변이 반드시 신장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른 이유로 인해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경우 소변에 거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혈당 증가로 인해 소변의 당분과 소변 케톤체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소변의 pH에 큰 변화가 생기고 소변의 표면 장력도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배뇨 중에 약간의 거품이 형성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다식증, 다뇨증, 다음증, 시력 저하, 피부 가려움증,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당뇨병이 신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2. 방광염. 소변을 저장하는 기관인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 그 안에 소변이 달라집니다. 그 안에 백혈구수가 늘어나 방광의 통증을 말하듯 소량의 단백질과 세균이 춤을 춘다. 염증의 영향으로 소변의 농도가 점차 높아지게 되는데 소변을 볼 때마다 거품이 천천히 펼쳐지는 짙은 노란색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소변의 색깔은 가을 낙엽처럼 어둡고 호박색 꿀처럼 두껍고 층이 풍부합니다. 탁한 질감은 휘저어 노은 모래와 같고 형언할 수 없는 냄새가 나며 사람들에게 방광염증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3. 전립선염. 전립선염 환자가 염증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소변에 백혈구와 세균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 물질이 소변에 섞여 거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는 치골상부에 심한 압박감과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하복부, 허벅지, 허리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환자는 잦은 배뇨, 폐뇨 통증, 소변 라인이 얇아짐 또는 배뇨 곤란과 같은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 전의 다른 증상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장이 노폐물과 독소를 제대로 배설하지 못하여 몸의 기운이 부족해지면 환자는 신체적 피로와 허약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는 식욕부진, 메스꺼움, 구토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장이 체내 산염기 균형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여 소화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자는 호흡곤란, 천명음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장 질환으로 인한 폐부종 및 신부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신부전 환자는 신장이 적혈구생성인자 같은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없어 빈혈과 출혈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 응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위의 증상 외에도 신부전 환자는 다른 합병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및 대사산물의 이상과 관련될 수 있는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신장 배설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전해질 불균형, 사념기 균형 불균형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신부전증 환자는 피부 가려움증, 신경병증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는 체내 특정, 대사산물의 축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신장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절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은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촉진하려면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2. 합리적인 식습관 역시 신장 관리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과도한 염분으로 인해 신장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식단에서 염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동시에 고당분, 고지방, 고단백 식품 섭취를 줄여 신장에 대한 대사 부담을 줄이세요. 야채, 과일, 송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면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체중과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신장 관리의 핵심이다. 비만과 고혈압은 모두 신장 질환의 위험 요소이며 건강한 체중과 혈압 수준을 유지하면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고 신장 건강을 모니터링하며 신장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 두지 마십시오. 자신의 걱정과 스트레스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신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유지하면 신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신장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장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이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섭취, 적절한 식사, 체중과 혈압 조절, 좋은 정신 및 감정 상태 유지를 통해 신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빈곤 습관을 갖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어떤 일은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돈을 갖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 돈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자주 도와주는 사람들.
자주 도와주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더라도 돈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다면 도움을 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많은 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삶과 서로 다른 작업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드실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은 매우 중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 없으면 슬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일이 돈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위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많은 경우 부자가 되는 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보장할 수 없으며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현실 앞에서도 결국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깔보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한 매우 나쁜 삶입니다. 우리 모두 잘 치료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뿌리를 잊을 수 없고 눈앞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신과 관련된 사람이 있을 때 유용한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의 미래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당신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관계를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하며 그래야만 나중에 당신의 삶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이 두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 결코 자랑하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여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똑똑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자의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몇 가지 결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여자는 이 두 가지를 절대 외부 세계에 과시하지 않지만 혼란스러운 여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구 소득. 능력 있는 여자는 각별히 조심한다. 능력 없는 여자만이 돈이 별로 없음을 과시한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니 가계 수입이 모든 면에서 좋다. 이때 남에게 알리리라. 자신의 가족 상황. 사실 여자가 집안의 신분을 과시, 즉 재산을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 여자의 실태는 그다지 좋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특별한 능력도 없고 대개 남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여자가 특히 착하고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그녀는 분명히 눈에 띄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부를 자주 과시하는 여성이 반드시 좋은 여성은 아니며 돈을 숭배하는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야 하고 항상 이 여자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우리에게 정말 무섭고 실제로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다.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일단 성취하면 항상 자신이 훌륭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에 대해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여자가 똑똑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언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중한 노력. 즉,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똑똑해진다. 자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연습하십시오. 많은 경우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언제든지 무엇인가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똑똑한 여자는 일을 할 때 신중하다. 우리의 삶은 놀라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작성하세요. 모든 여자가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어떤 여자는 우리에게 매우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며 모든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에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면 이 여자는 항상 과시하고 있고 능력이 없거나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걷는 것이 혈관에 더 좋을까요? 의사들이 말하는 진실. 50세 이상 세 가지를 고집하는 것이 운동보다 낫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신체 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특히 혈관 건강이 중요해집니다. 걷기는 간단하고 쉬운 운동 방법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걷는 것이 혈관에 정말 좋을까요? 50세가 넘으면 운동보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의사가 진실을 말해줍니다. 70세인 아저씨는 재작년에 병원에서 뇌혈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뒤 상태는 호전됐지만 여전히 몸이 손상된 상태였다. 어느 날 아저씨는 온라인에서 짧은 영상을 보다가 걷기의 효능을 설명하는 의사를 보았는데 의사는 노인들의 걷기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의사의 말을 믿고 매일, 심지어 반나절이라도 산책을 나갔다. 많은 중노년층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걷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걷기가 정말 혈관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걷는 것이 정말 혈관에 좋을까요? 걷기는 혈관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적당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탄력을 강화하며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는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의 대사율을 높여 체중 감량과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걷기는 혈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운동은 혈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심혈관, 뇌혈관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 상태와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운동량과 강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환자가 보행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 걷는 속도를 조절하세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보행 시 속도를 조절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의 보폭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걸을 수 있으며 빨리 걷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보행 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빠른 속도를 추구하며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여 빠르게 걷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동은 쉽게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심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속도를 늦추고 사람들의 습관에 따라 꾸준한 속도로 걸어야 합니다. 2. 걷는 자세에 주의하세요. 척추와 경추를 일직선으로 똑바로 걷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복부를 살짝 조이십시오. 특히 노인들은 걷는 자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릎 관절 퇴행이 있는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의 경우 걷는 자세가 잘못되면 너무 많이 걷는 것이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길가로 걷지 마세요. 더랜섯의 한 연구에서는 길가를 걷는 것이 폐기능 개선이 거의 없으며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원, 운동장 등의 평평한 땅과 플라스틱 장소에서의 보행을 권장하며 시멘트 바닥, 아스팔트 도로 등 딱딱한 표면은 반응하여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4. 폭주하지 마세요. 노인의 신체 기능은 젊은 사람에 비해 좋지 않고 뛰어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잦은 걷기는 반월판 손상 및 각종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걷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화를 선택하세요. 의사들이 말하는 진실, 50세 이상, 세 가지를 고집하는 것이 운동보다 낫다. 1.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좋은 수면은 심장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성인은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밤 7, 8시간의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일정과 양질의 수면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의 경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숙면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카페인, 전자제품 사용 자제 등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합리적인 식단을 준수하세요. 50세 이상은 신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식생활의 다양성과 영양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선, 고기, 계란, 우유, 콩, 신선한 야채와 과일 등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만과 만성질환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설탕과 지방 섭취도 조절해야 한다. 저지방, 저염분, 저당분 식단을 유지하면 혈관 손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줄여 물질의 축적을 줄여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죽상동맥경화증 등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정기 신체 검사. 특히 노년층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매우 중요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아니며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 인자를 조기에 발견한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의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 요인을 찾아낸 후
이러한 고위험 요인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과 관련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가 감소되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특정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에 영양을 공급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콩제품. 콩제품의 지방 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로 불포화 지방산이며 콜레스테롤을 포함하지 않아 심혈관 건강을 더 많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콩의 레시틴 함량도 높아 콩 제품으로 가공해도 손실되지 않습니다. 레시틴은 유화 효과가 뛰어나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액 점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관 청소제라고도 불리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땅콩. 땅콩은 심장병을 예방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12대 1%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혈액 내 혈관벽에 침착된 혈소판 수를 줄이고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병, 발병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의사들은 환자들이 매일 12대 0개의 바삭한 땅콩을 섭취해야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3. 석류. 석류에는 인간의 염증과 산소 활성산소의 손상 효과에 저항하고 인간의 노화를 지연시키며 죽성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암의 진행을 늦추는 높은 수준의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에 좋은 식품입니다. 석류 주스를 적절히 마시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혈전 및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석류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마시면 심장 혈류량을 3분의 1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 형태로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년층과 노년층에게 더 적합하다. 장기간 지속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과 노년의 친구들도 식사에 주의하고 일과 휴식에 주의하며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귀를 자주 뀌면 건강에 좋을까요? 이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경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암이나 질병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방귀를 많이 뀌는데요. 하루에 10번 이상 방귀를 뀌는데요. 간이 나빠서 그런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저께 비공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주 방귀를 뀌는 이유가 간 문제 때문이냐고 묻더군요. 방귀는 생리적인 현상인데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간이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방귀를 자주 뀌는 것이 간과 관련이 있나요? 시끄러운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고 냄새나는 방귀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방귀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방귀의 성분은 질소 59%, 수소 21%, 이산화탄소 9%, 메탄 7%, 산소 3%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무취가스가 99%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의 기타 가스에는 황화수소와 인돌스카톨의 일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눈에 띄지 않는 1%는 방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을 선사합니다. 방귀는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과도한 방귀는 다음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식습관. 방귀의 수는 식습관, 식사 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콩제품, 계란, 매운 음식, 우유 등 일상생활에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방귀가 늘어나게 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장의 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입에 많은 양의 가스가 유입되면서 방귀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 위장 기능 장애. 위장 기능 장애로 인해 과도한 방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염, 대장염 등 환자의 경우 음식을 소화할 때 음식이 제때에 흡수되지 못하고 체내에 다량의 불쾌한 가스가 쌓이게 되는데 장에서 가스를 체외로 짜내면서 그 수는 늘어나게 된다. 방귀가 늘어나게 됩니다. 3. 변비. 장기간 변비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대변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항문 근처에 축적되어 가스가 많이 축적되고 방귀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간이 인체의 대사기관이라고 믿고 있으며 방귀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도 간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방귀가 반드시 간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의 80%가 방귀 빈도 증가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체내에 암모니아가 축적될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방귀는 매운 냄새가 나고 불쾌하며 노란색 소변, 비정상적인 배뇨 등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간부전의 실제 증상은 무엇입니까? 과도한 방귀가 반드시 간부전의 징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간이 비정상일 경우 신체의 어느 부분이 반응할까요? 1. 눈의 불편함. 폐쇄성 황달이 발생하면 담석 감염으로 인해 피부와 공막에 초기 황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막 황달은 간 문제의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징후이기도 합니다. 2. 구취. 간 기능이 비정상이면 신체의 영양분 소화 및 흡수 능력이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입안에 세균이 번식하거나 담즙 역류가 일어나기 쉬워지며 이때 환자가 입을 열면 뚜렷한 구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상처는 쉽게 낫지 않는다. 일단 간이 손상되면 피부의 재생과 해독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상처가 손상되면 치유가 어렵고 세균 감염이 쉽게 발생합니다. 4. 육체적 피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체내 영양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몸이 피곤해지고 허약해지게 됩니다. 단시간 내에 육체적으로 피곤함을 느끼고 허약감을 느낀다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방귀가 경계할 가치가 있나요? 과도한 방귀가 반드시 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귀에선 냄새가 난다면 소화기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냄새나는 방귀. 비린내가 나는 방귀와 피 묻은 타르변이 동반되면 위장관 출혈이나 소화관의 악성 종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혈액 자체에서 피 냄새가 나기 때문인데 암 조직이 무한정 증식해 주변 혈관이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조직 괴사, 침식, 출혈 등이 일어나 비릿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2. 고약한 냄새가 나는 방귀. 악취가 강하고 복부 경련, 발열,
심지어 고름과 혈병까지 동반되는 방귀는 장내 세균 감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궤양성 장염, 출혈성 장염 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방귀는 참아도 괜찮을까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이때 항문에 뭔가가 느껴지면 어쩔 수 없이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이 억제된다면 그러면 방출되어야 하는 가스는 어디로 가나요? 가스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 방귀는 체내를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중 일부는 혈액과 함께 온몸을 순환하고 일부는 폐로 들어가 몸 밖으로 배출되고 일부는 폐를 통해 흡수되기도 합니다. 몸, 방귀에는 유독하고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방귀를 자주 참으면 이러한 독성 물질이 장 건강에 영향을 주어 복부 팽만감, 복통 등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방귀는 멸시받는 존재이지만 실제로 장의 건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방귀를 뀌면 빨리 내보내고 참지 마세요. 복부 팽만 완화, 장 연동 운동 촉진, 방귀로 인한 당황스러움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사는 상기시킨다. 손톱에 4가지 종류의 이상이 있다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손톱의 특징이지만 항상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러한 수직선은 특정 질병이나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의 수직선은 일반적으로 가늘고 직선이며 길이가 다양하며 때로는 손톱에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직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만성 질환이나 영양실조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손톱이 얇아지고 수직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특정 피부 질환은 손톱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수직선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손톱에 수직선이 보이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는 근본적인 건강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나 피부 검사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손톱에 세로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리적 현상. 나이가 들수록 손톱의 수직선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노화로 인해 손톱 표면의 큐티클이 얇아지고 수직선이 더욱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의 유전적 특성으로 인해 손톱의 수직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실조. 손톱의 성장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신체의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과 같은 특정 영양소가 부족하면 손톱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수직선이 나타납니다. 외부 손상, 장기간 화학물질 노출, 잦은 매니큐어 사용, 자극 성분이 함유된 세제 사용 등으로 인해 손톱이 손상되어 세로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 요인, 간염 및 신장 질환과 같은 일부 만성 질환도 손톱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쳐 수직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상기시킨다. 손톱에 4가지 종류의 이상이 있다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사들은 손톱이 우리 건강의 창이라고 일깨워주고 손톱의 변화를 관찰하면 신체의 이상을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할 수 있다.
다음 4가지 손톱 이상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손톱 변색. 손톱의 흰색, 노란색 또는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경우는 곰팡이 감염, 빈혈, 간 및 신장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손톱이 움푹 들어가거나 올라간 경우. 손톱이 움푹 들어가거나 솟아오르는 것은 영양실조, 내분비 장애, 신경질환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필요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3. 손톱이 얇아지거나 부서지기 쉽다. 손톱이 얇아지고 부서지기 쉽고 쉽게 부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은 비타민, 미네랄 또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양분을 보충하고 손톱의 과도한 사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손톱 주변 피부의 이상. 손톱 주위 피부의 발적, 부기, 통증, 가려움증 등의 증상은 곰팡이 감염, 알레르기 반응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톱 주변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자극성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며 상황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톱의 흰 반점이 칼슘 결핍을 의미합니까? 손톱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지만 손톱에 흰 반점이 반드시 칼슘 결핍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므로 손톱의 흰 반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칼슘이 부족합니다. 우선 손톱의 구조와 형성 과정을 이해해야 할까요? 손톱은 인체 내에서 칼슘과 기타 미네랄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흰 반점, 함몰, 갈라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손톱에 흰 반점이 나타나는 것은 칼슘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톱 흰 반점의 원인은 칼슘 결핍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양실조, 외상, 감염, 면역체계 질환 등과 같은 다른 많은 요인들도 손톱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톱에 흰 반점이 나타나면 먼저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검사 및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한 손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제품, 콩제품, 생선 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적절한 수면을 유지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신체 건강과 손톱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초승달이 많을수록 건강해진다. 민간에서는 손가락에 초승달이 많을수록 건강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로 초승달의 개수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승달은 실제로 손톱의 각질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부분으로 흰색의 초승달 모양을 보이는데 초승달의 개수는 개인의 유전적 요인, 손톱 성장 속도, 일일 식단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 성장이 빠르고 초승달 모양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손톱 성장이 느리고 초승달 모양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식단에서 단백질과 칼슘 섭취량도 손톱 성장과 초승달 크기에 영향을 줍니다. 초승달의 개수가 사람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승달의 변화를 관찰하면 손톱의 일부 이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루눌라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갑자기 변하거나 색상이 노란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는 경우 이는 손톱 이상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손가락의 초승달 모양의 숫자는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척도가 아닙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좋은 생활 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손톱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진료를 받아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두 곳에 가지 말고 돈이 없으면 두 사람을 달라고 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의 충고는 현실적이면서도 슬프다. 돈이 있으면 두 곳에 가지 말고 돈이 없으면 두 사람을 달라고 하지 말라. 우리 조상들의 충고는 현실적이면서도 슬프다. 비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자유, 자립, 권리를 의미합니다. 세상이 부를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대부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교환 화폐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자제력과 다른 사람과의 우정의 따뜻함을 테스트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욕망은 한없이 증폭될 것이고 조심하지 않으면 본래의 수익은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간 본성의 진실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주변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돈이 있으면 두 곳에 가지 말고 돈이 없으면 두 사람을 달라고 하지 말라는 좋은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언은 현실적이면서도 슬프다.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이 생에서 끝없이 유익을 얻을 것이다. 돈 있으면 두 군데 가지 마세요. 01. 고급스러운 곳에 가지 마세요.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게 되면 안일한 기분에 빠져 충동적으로 돈을 낭비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가난에 충분히 시달렸기 때문이겠지만 이제 갑자기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출할 창구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루 종일 사치스러운 소비 장소에 다니고 마음껏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유명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처럼 그도 어린 나이에 유명해졌고 수많은 상을 받았으며 자연스럽게 자원과 부가 굴러들어왔습니다. 이를 소유한 후 그는 골동품을 모아 고가에 구입하고 고급 주택과 자동차를 마음대로 구입하는 등 방탕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곧 그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외채도 지게 되었습니다. 돈이란 그런 것이니 쉽게 생기면 빨리 사라지는 법이다. 이것은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돈도 예외는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어올 때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고급스러운 곳에 가지 않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이 표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02. 도박장에 가지 마세요. 가장 빨리 돈을 잃을 수 있는 곳, 카지노여야 합니다.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베팅 10개 중 9개는 잃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아주 작은 확률.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걸게 할 수 있습니다. 패배는 기정사실임을 알기에.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돈 때문에 정신을 잃습니다. 정말 완전한 패배가 되었을 때 일어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돈 없으면 두 사람 달라고 하지 마세요. 01. 가짜 친구. 돈이 생기면 저축하세요.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의 따뜻함과 따뜻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용이나 호랑이를 그릴 때 뼈를 그리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알지만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모른다.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던 우정. 상대방의 눈에는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이고 기쁨과 슬픔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친구를 마주하고 절대로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지 마세요. 모든 운명을 존중하십시오. 02. 가난한 사람을 미워하고 부자를 사랑하는 친척. 아주 잘 어울리는 옛말이 있습니다. 번화한 도시에서는 가난에도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고 산에서는 부자가 되면 친척이 많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혈과 육의 친척들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상대방의 마음 속에 당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상승할 때 주변에 인간이 있는지 유령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360도 바뀔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에게 구하는 것보다 남에게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당신과 동행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당신의 삶의 매일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사치스러운 곳에 가지 마십시오. 올바른 길은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집안을 관리하여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밝은 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그래야만 자신의 부를 파악할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아보세요. 부모님께 전하는 메시지. 다음 6가지 질병은 노인성 질환이므로 과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아보십시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상적인 생리적 법칙이며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여러 조직의 기능이 쇠퇴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신체에도 각종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50세가 넘은 중 장년층의 경우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조금만 활동해도 요통,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노화의 흔적이 뚜렷하니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년층의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일 약에 의지하여 증상을 완화해야 하며 심지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대부분이 세대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상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다음 6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는 사람. 만약 이 질병에 걸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좋은 기분으로 맞서세요. 부모님께 알리십시오. 다음 6가지 질병은 노인성 질환이므로 과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빨리 알아보십시오. 1. 불면증. 많은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도 감소하게 되는데 많은 노인들이 불면증을 겪는 경우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수면 시간의 감소입니다. 조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노인의 수면과 생리적 유인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데 노인기에 들어서면 잠들기 힘들고 밤에 깨는 경우가 많다면 이미 노인기에 들어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모든 노년층은 평상시에는 좋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심리적 준비를 잘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습관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능한 한 가볍게 하고 영양분을 보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뜨거운 우유나 꿀물 한 컵을 마시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2. 노년기. 나이가 들수록 많은 노인들은 다양한 신체적 특징의 쇠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특별한 냄새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 냄새의 대부분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부 노인들은 방 청소와 빨래를 게을리하여 몸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고기와 튀긴 음식을 먹는 등 일부 식습관, 수면 부족, 운동 부족 등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혈관의 콜레스테롤이 다량 축적되어 몸에서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된다. 이 오래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좋은 식습관을 기르고 흡연과 음주를 중단하고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고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구강 위생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뼈박차. 뼈돌기라고 하면 이 증상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뼈과잉 증식으로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뼈돌출증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일정 연령이 되어 운동에 과부하가 걸리면 점차 뼈와 인대 사이의 연결이 불안정해지고 뼈돌기가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현상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밑창이 좀 더 헐렁하고 부드러운 신발을 신는 것이 좋으며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는 습관을 기르면 혈액 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소 염증으로 인한 통증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노안 현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는 일부 중장년층의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40세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도 퇴행성 변화인 노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기증 증상이 나타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질병이 아니며 인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보통 노안 안경을 착용하면 시력이 좋아지고 수술도 필요 없으며 위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노안을 앓고 계시다면 일상생활에서 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눈에 무리한 긴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식생활에 더욱 신경 쓰시고 기름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최대한 적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청각장애. 일정 연령이 되면 난청과 귀뒤가 들리게 되는데 이러한 임상 반응은 70세 이상에서 주로 나타나며 뇌의 달팽이관 기능이 저하된 증상으로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합니다. 내부 청각 동맥에서 공급됩니다. 오늘날의 의학적 치료법은 매우 정교하지만 청력 노화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실제로 노인성난청은 일상생활에서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며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청력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아연, 철, 칼슘 등 미량원소의 보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다이어트에도 더욱 신경 쓰고 외부 소음에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하며 소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손상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귀 6. 변비.
변비라고 하면 이런 증상은 노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변비가 생기기 쉽고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는 노인분들은 주 2회 이하의 배변을 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저는 4주에 한 번씩만 배변을 합니다. 변비가 생긴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는 질병은 아니며 단지 노인의 장기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장 연동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변비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하려면 평소 식습관을 조절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고 야외 운동을 늘려야 한다.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먹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궁금하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침 식사는 매일의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이 중요한 한 끼를 무심코 소홀히 하거나 간단한 음식으로만 대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아침 식사 세계에 놀라운 음식 중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구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고구마를 아침 식사의 주식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작은 변화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먹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구마의 영양가, 탄수화물, 고구마 100g당 24.7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적당한 섭취는 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생활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고구마 100g당 1.6g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위장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위장 비우기를 어느 정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미네랄, 고구마 100g당 칼륨 130mg, 인 39mg, 나트륨 28mg, 칼슘 23mg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1. 보조 혈압 강화. 고구마의 보조 항고 혈압 효과는 주로 풍부한 칼륨 성분에 기인합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인체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는 것을 촉진하며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 미네랄 수치의 균형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체중 감량에 도움. 소위 체중 감량이란 체내 지방 함량을 줄이는 것으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은 식습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전분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에는 전분 성분이 들어있지만 칼로리가 매우 낮아 고구마 약 400g에는 밥 한 공기 정도의 칼로리만 들어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설탕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어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지방 섭취를 줄이고 안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3. 항염 증제. 고구마에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며 대부분 강력한 항염증 특성을 갖고 있어 체내 염증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콜린 함량이 높아 몸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로 체내 염증을 줄여 항염 효과가 있다. 4. 혈당 수치 조절. 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전분이 천천히 배출되어 혈당 수치를 원활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고구마를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보다 안정적인 혈당 조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관절 보호. 관절은 뼈를 연결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한 통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해치고 싶지 않다면 고구마에 함유된 뮤신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적당히 고구마를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6. 위장 운동 촉진. 자색 고구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대변의 양을 늘리고 위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며 장내에 정체된 점액, 가스, 부패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대변 내 독성 물질의 배설을 촉진하고 변을 원활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는 소화관,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위장병을 예방합니다. 고구마만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4가지 금기를 기억하고 읽은 후 가족에게 알려주세요. 1. 녹색 고구마 섭취를 피하세요. 고구마 껍질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알칼로이드 함량인 옵기 때문일 수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독의 증상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두통, 설사, 빠른 심장 박동 및 호흡 곤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를 선택할 때 피부가 푸른색을 띠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상적인 색상의 신선한 고구마를 선택하십시오. 2.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고구마는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전분과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위장 불편, 가슴 쓰림, 위상 구토, 복부 팽만감, 가스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당도가 너무 높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쉽게 혈당이 상승할 수 있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구마는 매번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으로 20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밥, 국수 등 주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위장 불편감을 완화시킵니다. 3. 구운 고구마는 껍질째 먹지 마세요. 아마도 일상생활에서 고구마를 먹는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은 고구마를 구워 먹는 것인데 고구마를 구운 후에는 맛이 더욱 달콤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구운 고구마를 먹을 때 껍질까지 먹는 것을 선택하는데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혀 비과학적입니다. 고구마 껍질에는 특정 알칼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너무 많이 먹으면 쉽게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고구마 껍질을 벗긴 채로 먹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4. 고구마를 생으로 먹지 마세요. 고구마는 전분질이 많아 생으로 먹으면 위장 불편과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먹기 전에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고구마에는 시아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조리하면 분해되어 위험을 줄여줍니다. 부모님께 상기시켜주세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금기시되는 음식 4가지. 1. 감. 고구마에는 당도가 높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은 후 위산 분비가 늘어나는데 감에는 탄닌산과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와 감을 함께 먹으면 약간의 침전물이 생겨 경미한 경우 위팽만감,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위출혈, 위궤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고구마와 감은 함께 섭취할 수 없습니다. 고구마와 감을 먹는 간격은 최소 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게. 게는 성질이 차갑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위장관의 부담이 늘어나 환자의 소화 기능이 악화돼 복통, 복부 팽만감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3. 바나나. 고구마와 바나나는 함께 먹을 수 없으며 고구마와 바나나를 먹으면 쉽게 위가 붓고 위선 역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음식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 위폐색과 만성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우유 및 유제품. 고구마에는 옥살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유의 칼슘이 옥살산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을 형성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고구마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보장하려면 식사 후 유제품을 섭취하기 전에 잠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만 섭취할 때 이러한 금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금기를 실수로 어길 경우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우 이득은 손실만큼 가치가 없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밟으면 45살이 되어도 25살처럼 보일 거예요. 사람의 나이는 발에서 시작되고 장수는 발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인체의 내장 및 각종 장기와 관련된 경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발 건강 관리는 어린이, 중장년층, 노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유익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맨발을 건강하고 간단하며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TV를 보면서 콩을 밟는다. 체중 감량 해독. 이 방법은 간단하고 구현하기 쉬우며 초보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TV 앞바닥에 콩을 깔고 TV를 보면서 15분 동안 맨발로 밟아보세요. 콩은 크기가 딱 적당하기 때문에 경혈을 부드럽게 자극하여 비교적 부드럽게 신진대사, 해독,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배가 너무 고프거나 포만감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바로 물 한 잔을 마시면 해독 효과가 더 좋습니다. 맨발의 테니스공, 허리 통증 완화. 허리와 발은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발바닥 근육막, 종아리 근육, 등과 목의 근육막은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1년 내내 요통을 느낀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발바닥에 올려놓고 발가락과 발 뒤꿈치로 천천히 굴리면서 3~5분간 마사지하면 허리 근육의 긴장과 통증이 완화됩니다. 발을 문지르는 수세미, 피부 미용 및 주근깨 제거. 이발 미용 방법은 간단하고 쉽습니다.
매일 발을 씻은 후 마른 수세미 등으로 발바닥을 문지르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이 따뜻해질 때까지 비비면 됩니다. 이는 부신에서 호르몬을 분비하고 색소 침착을 감소시켜 피부를 밝고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발가락 그립, 위장 기능 강화. 위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발가락으로 땅을 잡거나 둘째, 셋째 발가락으로 물건을 집어서 경락을 자극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의 증상이 호전됩니다. 발바닥을 두드리다. 피로를 제거.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주먹으로 발바닥을 두드리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체내 혈관의 배설 기능이 방해받지 않고 지방 연소 속도가 빨라진다. 발바닥을 중심으로 약간의 통증이 있는 한 각 발당 100회 정도 리드미컬하게 수행합니다. 맨발로 걷기, 노화 방지.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발바닥에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발바닥은 마사지 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걸을 때 발바닥에 최대한 자극을 가하도록 하고 자갈길을 걷거나 집에서 둥근 돌기가 있는 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발바닥을 자극하다. 건강과 장수가 여기에 있다. 발바닥 마사지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체내 혈액순환 촉진, 세포 활력 촉진, 신진대사 강화, 젊음 유지 등이다. 동시에 신체의 내분비 균형을 조절하고 장기간의 조정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 신체의 저항력과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암 예방 해독, 과학적 증거. 타액에는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발바닥에 용천점을 마사지하면 침이 계속 흘러나오고 환자는 침을 조금씩 삼킬 수 있어 몸에 큰 이익이 된다. 또한 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찬물 한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의학 이론에 따르면 발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물을 마신 후 수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되어 사람이 가볍고 젊어 보이게 됩니다. 불면증을 치료하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숨을 참고 마음을 진정시켜 잡념을 없애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용천점을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을 수백 번 용추한 포인트 와이오에지크 휴어엔 포인트는 발바닥 앞쪽에 위치합니다. 함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면 상태가 좋아져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경추증 예방 및 치료. 의학 전문가들은 발에 있는 경추의 반사 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흥미로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는 처음에는 가벼우며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점차 증가합니다. 마사지 시간은 각자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10대 3명분씩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 저항력 강화.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세포를 자극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좋은 활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신체 내부 장기의 기능적 조화를 촉진하고 신체의 음양 균형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장기간 마사지하면 신체의 저항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질병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티케어, 발 마사지는 신체의 유해 물질을 최대한 배출하여 얼굴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몇 주 동안 꾸준히 사용하시면 얼굴이 하얗고 매끄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실 것입니다. 일찍 일어날 때 맨발로 가지 마세요.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일찍 일어나서 맨발로 바닥을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발이 아직 외부 온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여서 땅을 밟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혈압약을 먹으면서 우유를 마시면 안 되나요? 조언.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5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우유를 몇 모금 마셨을 뿐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덩 이모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덩 이모는 늦게 일어나 서둘러 손자를 학교에 데려왔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어린 손자가 우유를 다 마시지 않은 것을 보니 우연히 덩 이모가 고혈압 약을 주려고 해서 우유를 들고 약을 함께 먹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교문에 도착했을 때 덩 아줌마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발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당 교사는 그녀가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재빨리 학교 진료소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혈압을 측정한 결과 덩이 모인 혈압은 180mmHg에 달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와 치료를 받은 뒤 덩이 모이 몸 상태는 더 이상 위독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급격하게 치솟았다. 혈압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티라민이 풍부한 아침 우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습니다. 항고혈압제는 체내에 축적되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티라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합니다. 항고혈압제와 우유의 상호작용. 항고혈압제와 우유 사이의 상호작용은 주로 약물의 생체 이용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약물이 신체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혈류에 도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약물이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에 영향을 주어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고혈압제에는 이뇨제,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어시야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아부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 채널 차단제, 항고혈압제는 우유의 칼슘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세포막의 칼슘 채널을 막아 칼슘 이온이 심장 및 혈관 평월근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감소시켜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약물 자체가 칼슘 이온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유에 함유된 높은 칼슘 함량은 동일한 흡수 경로에 대해 이러한 약물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흡수가 어려운 약물과 복잡한 화합물을 형성하거나 약물의 정상적인 흡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내 약물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혈액 내 약물의 흡수가 불충분하게 되어 약물의 생체 이용률 및 효능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일부 항고혈압제는 음식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으며 흡수와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공복에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으로서 칼슘과 약물 사이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우유는 위 배출 시간, 위산도 및 위장 역학에 영향을 미쳐 약물 흡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항고혈압제를 복용하는 동안 약물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유나 기타 고칼슘 식품을 피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복약 지도는 의사나 약사의 권고를 따라야 하며 복용 중인 특정 유형의 약과 개인 건강 상태에 맞게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조언: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5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고혈압 환자에게 항고혈압제는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환자들은 제때 약을 복용하는 것 외에도 식습관과 생활 습관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은 다음 5가지 음식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매운 음식은 혈압을 상승시켜 항고혈압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 환자는 식단에서 매운 음식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고혈압 환자에게는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도 금기시됩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고혈압제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는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양의 소금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방 식품은 항고혈압제의 흡수 및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간 고지방 섭취는 혈중 지지를 상승시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진한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혈압을 높이고 항고혈압제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차와 커피를 적당히 마시거나 카페인이 적은 음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은 항고혈압제의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음주는 또한 간과 심혈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장기간 항고혈압제를 복용해온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이 5가지 식품을 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안정적인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고혈압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환자는 식습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혈압이 이상적인 범위 내에서 조절되도록 의사의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고혈압성 신장병을 사전에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상적으로 고혈압성 신증은 주로 24시간 소변 미세알부민 검사와 내인성 크레아티닌 청소율 2가지 검사 항목을 통해 진단됩니다. 24시간 소변 미세알부민은 환자가 24시간 이내에 소변 내 알부민을 검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변을 남겨두도록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의 소변에는 알부민이 거의 없으며 심장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만 알부민이 증가합니다. 24시간 소변 미세알부민의 정상 수치는 20대 3mg입니다. 30mg을 초과하면 과다 복용으로 간주됩니다. 수치가 30대 30mg 사이로 올라가면 미세알부민요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환자의 신장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내인성 크레아틴인 청소율은 주로 사구체효과 기능과 손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이 지표가 떨어지면 환자의 혈액 크레아틴인이 정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이 손상되었습니다. 계산식은 140세 X 체중 kgX 0.85 여성 0.818X 혈청 크레아틴인이며 혈청 크레아틴인의 단위는 UmolL입니다. 내인성 크레아틴인 청소율의 정상 범위는 80120 단위입니다. 값이 50대 1셈표 80단위 사이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의 보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20대 1셈표 50단위 사이로 더 떨어지면 신장 보상 부전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10단위 이하로 떨어지면 환자가 이미 유독증 단계에 있다는 뜻이다. 이때 환자는 복막투석이나 혈액투석 등 신대체유법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발 마사지의 5가지 효능. 발 마사지를 자주 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발 마사지. 마사지는 고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가 그러했습니다. 인생은 스트레스가 많으며 더 이상 신체적 불편함이 정신적 발전을 방해하도록 놔둘 수 없으므로 평상시에는 발 마사지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운동 부족이 원인인데 옛날에는 맨발로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고 발바닥이 땅에 직접 닿아 자극을 받아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땀이 나고 물을 마시고 정상적인 대사주기를 완료하고 기능을 발휘합니다. 인체, 치유력. 그러므로 고대인의 신체는 현대인의 신체보다 훨씬 건강하였다. 발 마사지는 경혈을 자극하는 원리에 기초한 치료법입니다. 그렇다면 발 마사지의 효과와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발 마사지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원활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2. 인체 에너지 순환 파이프라인의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3. 기관 부분의 정상적인 기능과 다양한 기관 시스템 간의 조정을 촉진합니다. 4. 내분비 균형을 개선하고 긴장 시스템을 완화합니다. 5. 몸속에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여 건강을 유지합니다. 6.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하고 젊은 활력을 유지합니다. 7. 세포를 자극하여 활력을 생성하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8. 저하된 장기 기능을 회복하고 질병을 예방합니다. 발 마사지의 5가지 이점. 1.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온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체온이 낮으면 혈액순환도 약해지고 체온이 오르면 혈액순환도 활발해진다. 발 마사지는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 온도를 높여 발과 몸 전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심장 부하를 줄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 건강한 사람이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하면 몸 전체의 혈류량이 여성의 경우 10대 13배, 남성의 경우 13대 18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뜨거운 물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발치료는 발과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액순환의 증가로 인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 호르몬 등
이 호르몬은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피로를 제거합니다. 인체가 육체적으로 피로할 때 먼저 발의 혈액순환이 좋지 않고 대사 퇴중산물, 칼슘염, 젖산 미세결정 및 기타 물질의 침착이 발생합니다. 인체의 기관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질병에 걸리게 되면 병리적 반사작용의 영향으로 발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침전물이 생기기 쉬워진다. 하루 동안 격렬한 운동을 한 후 운동선수의 혈액에는 kg당 평균 30mg의 젖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한 후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 5mg 정도 젖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족욕을 하면 혈중 젖산량이 20mg 정도 감소했다가 회복됐다. 피로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때의 혈중 젖산량. 뜨거운 물 발 마사지는 육체적 피로를 해소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수면을 개선합니다. 발에는 신경말단과 모세혈관이 풍부하며 발은 신경과 모세혈관에 부드럽고 좋은 자극 효과를 줍니다. 이 따뜻한 자극은 대뇌피질에 반사되어 대뇌피질의 억제 효과를 발휘하고 흥분된 교감신경을 원활하게 부교감신경으로 전환시킵니다. 부교감신경이 흥분된 후에는 조용한 휴식 상태에 있게 되어 수면을 개선하고 불면증을 없애줍니다. (5)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뇌에 영양을 공급하며 보호합니다. 발 치료를 통해 경락과 기, 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증가하여 머리의 혈류 속도를 높이고 적시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뇌에 보충합니다. 발 마사지의 장점 1. 경추증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발 마사지. 경추증후군이라고도 알려진 경추척추증은 뼈의 퇴행성 병리학적 변화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발에 있는 경추의 반사 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흥미로운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도는 처음에는 가벼우며 약간의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점차 증가합니다. 마사지 시간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저녁으로 10대 3형 분씩 하는 것이 가장 좋다. 2주 정도 지속하면 일반 경추증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 불면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발 마사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후 숨을 참고 마음을 진정시켜 잡념을 없애고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용천점을 마사지하세요. 발바닥을 수백 번 용추한 포인트 와이오에지크 휴어엔 포인트는 발바닥 앞쪽에 위치합니다. 함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면 상태가 좋아져 새벽까지 잠을 잘 수 있게 되며 발 마사지를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현대인의 정신은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억제 기능이 저하되어 신경증, 불면증, 건망증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발 마사지를 하면 주위의 흥분점이 발바닥에 집중되어 대뇌피질이 억제되며 일정 시간 발 마사지 자극을 받은 후에는 흥분과 억제가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순환은 정상적으로 유지됩니다. 균형. 결국에는 밤에 잠을 잘 자고 낮에는 활력이 넘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장기 장애도 호전되게 됩니다. 식욕이 크게 증가하고 활력이 높아지며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소멸되어 환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발 마사지는 암을 예방하고 해독합니다. 타액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발바닥에 용천점을 마사지하면 침이 계속 흘러나오고 환자는 침을 조금씩 삼킬 수 있어 몸에 큰 이익이 된다. 또한 발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찬물 한 잔을 마셔 독소를 빼주세요. 의학 이론에 따르면 발치료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물을 마신 후 수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신장 기능이 향상되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되어 사람이 가볍고 정상으로 보입니다. 4. 임산부의 구토 예방을 위한 발 마사지. 일부 임산부는 지속적인 심한 구토, 심지어 먹을 수 없음, 전반적인 허약, 명백한 체중 감소, 소변 감소, 건조한 피부 및 점막, 움푹 들어간 안구 등으로 고통받습니다. 산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시에 치료해야 합니다. 태아, 발 마사지 요법은 이 질병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5. 발 마사지는 미용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는 몸의 독소를 최대한 제거하고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발 마사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습득하고 몇 주 동안 꾸준히 하면 얼굴이 하얗고 매끄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것입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경우 발 마사지로 여드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결론, 마사지는 가장 오래된 의학적 방법이다. 안마라고도 불리는 안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장기간 질병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이해되고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의 건강관리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관심 있는 친구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